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전기학원의 전력공학 강사 김민혁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에 학습할 내용은 2023년도 제1회 전기기사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부터 천천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시험장에 갔었는데 문제가 좀 쉬웠었어요. 근데 시험은 쉬울 수도 있고 과목별로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 문제를 풀 때 여러분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한 다른 문제까지 유사 관련된 문제까지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면은 일단 내용 자체가 작용 인덕턴스 L을 구하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험 문제가 기본적으로 인덕턴스 L은 그냥 공식 자체를 오리지널 공식을 물어보는 거죠. 0.05에 플러스 0.4605에 로그에 10의 R분의 D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덕턴스를 구하는 공식. 얘를 시험에서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이 문제는 그 유형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맨 끝에 보면은 여기 다 뭐로 되어 있어? D로 되어 있죠. 이 문제에서는 지름이다라고 되어 있어. 아하, 그러면 이 식을 반지름으로 표현하지 말고 지름으로 표현해서 같은 공식을 찾아주세요 라는 이야기죠. 그럼 얼마나 이게 썰렁한 거냐면 여러분 지름이라는 것은 반지름을 몇 배 한 거예요? 2배를 한 게 여러분 지름이죠. 이거는 초등학교 때 배웁니다. 아하, 그렇다면 여러분 반지름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지름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임의로 2배를 곱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식이 등식이 성립이 되려면 분자에도 똑같이 2를 곱해주면 돼. 그러면 원래 식이 나오는 거죠. 무슨 소리냐고요? 자, 다시 천천히 해볼게요. 여러분 R분의 D 하고요. 자, 보세요. R은 여러분 R이 뭘로 바뀌었어? D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2배가 커진 거예요. 그럼 분자도 똑같이 2배를 해주면 얘랑 같은 거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것도 이해가 안 간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2분의 4는 자, 여기가 4라고 할게요. 여러분 여기 4라고 할게요. 그럼 분모를 몇 배 했어요? 2배를 했죠. 그럼 분자 4에다가 곱하기 원래 2를 하게 되면 얘가 같은 식으로 성립이 되죠.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이해가 안 되면 이제 정답을 외우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R분의 D꼴 대신에 D분의 2D꼴을 찾으시면 돼. 그리고 0.05고요. 일단 0.5 탈락이겠죠. 그 다음에 D분의 2D니까 D분의 2D, D분의 2D, D분의 2D 0.05에 탈락. 그러면은 얘밖에 안 남네. 그래서 정답은 4번. 찾는 거야. 이렇게 해서 차분하게 찾아보시면 잘 찾아질 것 같아요.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2번. 선로정수에서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것은 일단 여러분 선로정수가 뭐죠? R, L, C, G. 이 우리가 선로의 어떠한 특성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4가지 팩터가 요 4가지다라는 거죠. 전선의 저항, 인덕턴스 1, 정전 용량, 그 다음에 누설 컨덕턴스. 자, 그러면은 하나씩 한번 볼게요. R, 전선의 저항 그 자체를 구하는 공식을 보면 R은 로 곱하기 A분의 L이죠. 자, 인덕턴스 L은 좀 전에 했는데 0.05에 플러스 0.4605에 로그에 10에 R분의 D죠. 그 다음에 C, 얘도 한번 써볼까요? 정전용 C는 로그 10에 R분의 D분의 0.02413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G는 누설 컨덕턴스인데 애자련의 누설 컨덕턴스죠. G는 뭐 공식 굳이 쓰면 애자련의 저항의 역수다라는 거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선로정수를 구하는 공식들인데 여기 보시면은 전압, 전류, 역률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선로정수는 원칙적으로 역률이나 전류나 전압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 않는다. 그럼 뭐에 영향을 받냐? 예를 들어서 전선의 배치, 그 다음에 전선의 종류, 전선의 굵기 이거에 따라서
바로 선로정수 RLCG가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면은 전선의 배치, 전선의 종류, 전선의 굵기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바로 전선의 배치다라는 거였었죠. 그래서 정답이 1번. 자, 이해되셨죠?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전력계통에서 내부 이상전압. 내부 이상전압의 크기가 가장 큰 경우는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 어떻게 연습했어요? 사람을 개무시하면 안 된다고 했었죠. 사람을 개무시하면 안 된다. 선로를 개로 할 때가 있고 선로를 폐로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부하가 없을 때 그걸 우리가 무부하시라고 하죠. 그리고 부하가 있을 때를 부하시라고 해요. 그러면은 언제 더 높은 이상전압이 발생하냐? 개로 할 때냐 폐로 할 때냐? 개로 할 때. 부하가 있을 때냐 없을 때냐? 없을 때. 즉 가장 높은 이상전압이 발생할 때는 개무시할 때다. 사람을 개무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즉 무부하의 선로를 개로 하는 경우 여러분 가장 높은 내부 이상전압이 발생합니다. 이걸 우리가 개폐서지라고 했던 거죠. 이때 이제 무부하실 때 여러분 흐르는 전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충전 전류죠. 아하, 그럼 이러한 스토리네요. 무부하시의 충전 전류를 차단할 때, 개로 할 때 또는 차단할 때. 개로라는 것은 뭐예요? 차단한다. 예, 얘가 오픈되는 거잖아요. 떨어져 나가는 거죠. 접점이.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 무부하 선로 충전 전류 차단 시.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할게요. 4번. 썰렁한 계산 문제인데 자, 역률이 80%래요.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선로의 길이가 2km이고 3상 3선식 배전 선로가 있다. 이랬을 때 단자 전압을 6000V로 유지하였을 경우 선로의 전압 강하율 10%. 자, 밑줄 긋게요. 그리고 여기다 별표. 지금 전압 강하율을 구하라는 거예요. 전압 강하율 값이 주어졌어요. 전압 강하율 값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값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식을 세워서 문제를 푸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압 강하율 구하는 공식은 V의 제곱분의 P의 가로 열고 R 플러스 X의 탄젠트 세타죠. 이 식은 기본적으로 탁 하고 튀어나오셔야 돼요. 아하, 그러면은 이 문제는 어찌됐든 이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수험생분들께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어떤 이제 난관에 맞닥뜨리냐, 어떤 공식을 써야 될지 기억이 안 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걸 지금 잡아드리기 위해서 그 포인트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부하 전력을 약 몇 킬로, P 값을 얼마로 해야 되는가? 자, 주어진 조건 계속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저항은 0.82 옴 퍼 킬로미터, 1km당 0.8이에요. 그리고 선로의 길이는 몇 킬로미터라고 했어요? 2km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체 여러분 임피던스를 구할 때는 선로의 길이를 곱해줘야 돼요. 자, 계속해서 리액턴스 얼마 줬어요? 0.38 옴 퍼 킬로미터야. 1km당 0.38이라고 했으니까 전체 리액턴스를 구하려면 여기다 곱하기 얼마? 선로의 길이를 곱해주셔야 된다. 이 얘기죠.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일단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P 값을 구하자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P를 끄집어내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P만 냅두고 싹 다 뒤집어 넘기면 되겠죠. 자, P는 자 델타 곱하기 V의 제곱, 그 다음에 R 플러스 X의 탄젠트 세타다. 자, 요 식에서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델타가 전압 강하율인데 10%. 그럼 단위법으로 하면 얼마예요? 0.1이 들어가는 거죠. 자, 곱하기 자, V의 제곱이래요. 그럼 전압이 얼마 줬냐? 수전단 전압. 부하단의 전압이 뭐예요? 수전단 전압이죠. 부하가 송전단에 있어요? 수전단에 있어요? 수전단에 있는 게 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전단 전압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6000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저항값. 요 저항값. R 값은 여기 보세요. 0.82에다가 곱하기 2를 곱해줘야겠죠. 2를. 아시겠죠? 요 계산한 걸 별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X, 리액턴스 값 0.38에다 곱하기 2를 해야겠죠. 이해되십니까? 그 2를 한 값을 네모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자리가 좁아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별표에다가 별표값 자 저항값 요 2 곱한 거 더하기 요 네모 요 2 곱하면 돼요. 네모 곱하기 자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0.8 맨 위에 지금 상단에 역률이 80%다. 그럼 사인 세타는 얼마예요? 0.6이겠죠. 0.6. 그 다음에 몇 킬로와트? 지금 몇 킬로와트? 단위가 킬로와트로 물어봤어요. 그래서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하면
뭐 something 얼마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차분하게 문제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끝내면 좀 너무 썰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압 강화율이 지금 10%라고 했어요. 지금 이런 문제는 시험 문제 유형이 두 가지예요. 전압 강화 U를 주고 부하 전력 P를 구하라는 시험 문제가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 전압 강화율이 아니라 전압 강화를 주고 P를 구하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거는 요식이 아니라 여기서 뭐만 빼면 돼요? 제곱만 빠지면 되겠죠. 제곱 빠지고 이거 전압 강화 2로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 시험 문제 같은 P를 물어보더라도 기지값이 전압 강하냐 전압 강화 유리냐에 따라서 문제가 두 가지로 나뉜다더라. 그렇게 기본적으로 좀 트레이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5번. 송전단 전압이 161이고 수전단 전압이 154래요. 그리고 상차각이 40도래요. 상차각이라는 것은 송전단 전압과 수전단 전압이 얼마만큼 이제 벌어졌는지 그 각도를 얘기하는 거고, 리액턴스가 45일 때 전력을 구하라. 그러면은 여러분 전력공학에서 상차각 또는 송전단 전압과 수전단 전압의 위상차나 상차각이나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그 나오는 식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었죠. PS, supply. 얘는 X분의 VS에 곱하기 VR에 곱하기 사인 델타다. 여기에서 요 델타가 뭐예요? 바로 상차각 할 때 요 각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대입해 볼게요. 그럼 리액턴스 X 값이 몇 오미래? 45오미래. 그럼 45를 이렇게 넣어줘요. 45분의 161 곱하기 수전단 전압 154 곱하기 사인 몇 도? 40도. 자, 요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얼마 나오겠죠. 실제 얼마가 나오는지는 이렇게 해서 계산기를 이용해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증기의 엔탈피란 화력 발전에서 나오는 엔탈피인데 간단하죠. 증기 1kg이 갖고 있는 그 보유 열량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보유 열량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화력 발전에서 2탄은 mH분의 860W 화력 발전 또는 기력 발전에서의 그 열 효율 구하는 공식이죠. 뭐 곱하기 100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죠. 자, 이때 여러분 H가 뭐죠? 발열량이죠. 요거 생각하면 돼요. 발열량. 그러면 기력 발전 또는 화력 발전에서는 뭐가 중요한 거야? 바로 열량이 중요하죠. 그걸 나타내는 게 바로 엔탈피의 뭐다? 증기 1kg의 보유 열량이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좀 연관을 지어서 공부하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음 문제 7번. 자주 나왔던 문제인데 모선 보호에 사용되는 개전 방식이 아닌 것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제 모선은 이제 변전소의 이제 모선을 이야기하겠죠. 또는 뭐 발전소의 모선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이랬든 저랬든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사실 이 모선 자체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모선을 다른 말로 영어로 버스라고도 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모선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뭘로 만들었냐? 예를 들어서 이게 제 그림을 잘 못 그려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상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파이프야, 파이프. 전선이 아니라 파이프로 되어 있어요. 파이프로. 이게 파이프 아시죠, 여러분? 이 파이프가 이제 모선이 되는 거지. 아니 선생님, 전기를 계속해서 나르고 모으고 또 분배를 하려면 전선을 가지고 선생님들 이렇게 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 텐데,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자 여기가 인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자 여기 아웃이라고 할게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변전소의 모선이다. 얘가 이제 모선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이제 모선의 역할은 이제 전기를 모아놓는 곳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기 1번 라인, 2번 라인, 3번 라인에 여기가 전기가 들어와. 그리고 여기가 들어와서 여기에서 이제 다시 이제 뽑아내는 거죠. 그러면은 아니 그냥 전선을 가지고 연결해서 1번 라인, 2번 라인, 3번 라인을 다 모아도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여러분 열이 엄청나서 그 전선이 버티지를 못해요. 그래서 전선 대신에 이렇게 파이프로 우리가 모선을 만든다라는 거죠. 이 모선에서 인출이 돼서 이제 각종 수용가로 나가게 됩니다. 어떤 느낌이냐? 예를 들어서 좀 이런 거죠. 좀 다르긴 다르지만 우리가 동맥이 있죠. 동맥은 뭐예요? 메인 혈관 아닙니까? 아주 두껍고 두툼하고 튼튼하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나가지 않습니까? 모세혈관 이렇게 거쳐서. 그래서 각종
장기 쪽으로 흘러가겠죠. 그때 이 동맥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모선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감을 좀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러한 모선에서 이제 고장이 났을 때, 여기서 이제 고장이 발생한다 이거지. 고장이 났을 때 모선을 이제 보호해줘야 되지 않냐. 즉 차단기 떨어져야 된다 이거지. 여기서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랬을 때 어떤 방식이 있냐. 자, 사고가 나면 위상이 뒤바뀌어요. 그럼 위상을 뒤바뀐 걸 보고 고장 났네 하고 차단기 딱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위상 비교 방식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전류 차동 보호 방식. 여러분 인풋과 아웃풋의 전류의 그 차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가 1, 여기가 1, 여기가 1이야. 그럼 얼마 들어왔어? 3 들어왔죠. 그럼 나가는 것도 합이 얼마야? 3이야. 그럼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의 합이 같아야 되는데, 얘가 만약에 같지 않으면 유입되는 것과 유출되는 총량이 다르다. 그럼 그때 여러분 그 차를 가지고 동작하는 게 여러분 바로 전류차동 보호 방식이다. 이것도 역시 모선 보호 방식에 속하게 되는 거죠. 마치 누구랑 거의 비슷하냐면 비율차동 계정기. 그래서 비율차동 계정기가 바로 전류차동 보호 방식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랬든 저랬든 이해되셨죠? 자, 그다음에 방향거리 개전 방식이다. 이건 좀 설명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거리 있잖아요. 거리. 이 모선으로부터 얼마만큼 거리에 떨어졌냐에 따라서 차단기가 동작하냐, 차단기가 동작하지 않냐 이거를 나뉘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대충 요 정도만 여러분께서 좀 들어보시더라도 정답 고르는 건 어렵지 않아요. 정답은 2번 선택접지 개전 방식. 여러분 이 선택접지 개전 방식은 2회선 이상에서 다회선 선로에서 고장난 선을 선택적으로 차단할 때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하고는 완전 카테고리가 완전 다른 거야. 그러니까 여기로 들어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특이 속도가 가장 작은 수차는 여러분들 이거 혹시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특이 속도 정말 특별한 친구죠. 자, 예를 들어서 특이 속도 한번 공식 한번 써볼까요? NS는 N 곱하기 H의 4분의 5승에 P의 2분의 1승이고 단위도 되게 독특했어. 메타 킬로와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럼 여기 잘 보시면 특이속도는 이랬든 저랬든 H가 뭐야? H가 유효 낙차죠. 유효 낙차고 자 여기 지금 4분의 5승이나 돼 있는데 이 지수는 그냥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 얘하고 비례야 반비례? 얘 생각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비례야 반비례? 일단 반비례지 않습니까? 비례 반비례 헷갈리면요. 여러분 분모 있으면 무조건 반비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비례죠. 즉 낙차가 높을 때는 특이속도가 작아도 된다. 이러한 스토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특이속도 이 크기 순서를 나눌 때는 여러분 고낙차냐 저낙차냐 요것만 생각하셔도 거의 정답에 가까운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보면은 일단 여기 펠턴 수차 보세요. 만만한 게 펠턴 수차죠. 여러분 펠턴 수차 조펜다라고 해서 이거 무슨 수차라고 했어요? 충동 수차 방식이라고 했었죠. 충동. 막 때리는 거야. 펠턴. 막 좁혀. 자, 그럼 얘는 어디? 수력에서 어느 영역? 고낙차. 낙차가 여러분 높아야 물이 운동 에너지가 세게 받아서 여러분 이 수차를 돌릴 수가 있겠죠. 직접 충격을 가해서 돌리는 거니까. 그래서 좁힌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때리는 힘이 넘쳐. 낙차가 높으니까 에너지가 남아 돌아. 그러니까 굳이 특이속도가 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작은 거. 얘가 가장 높은 고낙차형에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3번.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푸셔도 되고 아니면 그 순서를 그대로 외우셔도 되고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한번 시도를 해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9번 가겠습니다. 전력계통에서 주파수 변동은 주로 무엇의 변화에 기인하는가? 얘는요. 여러분께서 무엇과 무엇을 알고 계셔야 돼? 두 가지. 자, 하나는 PF 컨트롤. 하나는 이제 PF 컨트롤.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QV 컨트롤. 이거 용어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계통에서요. 여러분 프리퀀시, 주파수하고요. 볼티지, 전압은요. 사람의 혈압과 체온이라고 했었어요. 주파수가 됐던 전압이 됐던 이 두 가지 물리량은요. 일정한 게 좋아요. 고혈압, 저혈압 안 좋죠. 저체온, 고체온 좋아 안 좋아요? 잘못하면 요단강 건너요. 큰일 나요, 여러분. 그래서 일정한 게 좋다더라. 자, 그러면 우리가 계통에서 정격 주파수가 우리나라 몇 헤르츠야? 60헤르츠죠. 그럼 60헤르츠가 쭉 유지되면 좋아. 근데 얘가 부르르 떨리면서 여러분 일정하지 않을 때가 있다더라. 그게 언제냐? 이 얘기야. 즉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공급이 있고 자 수용가가 있어요.
내가 공급은 100이야. 근데 수용가에서 전기를 120만큼 필요로 해. 그럼 누가 더 커요? 필요하는 쪽이 더 크죠. 그럼 얘 공급이 얼마나 지치겠어. 그러니까 이때는 여러분 주파수가 떨어져. 언제요? 이럴 때 주파수가 떨어진다 이거죠. 60Hz가 기본이잖아요.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는 59Hz, 59.5Hz 또는 59Hz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개통, 이제 대정전 일어나는 거죠. 자, 반대로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자, 공급이 100이야. 그리고 수요가 80이야. 그럼 이번에는 어때요? 공급과 수요가 있는데 전기가 남아 도는 거죠. 아, 전기가 남아 돌아. 가벼워. 그러면은 어깨가 가볍죠? 그럼 뭐예요? 주파수가 이때는 올라가. 그럼 61Hz, 61.5Hz 이렇게 주파수가 또 올라가게 됩니다. 즉 전기가 남아돌 때는 주파수가 올라가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기가 부족할 때는 주파수가 떨어져 있다. 자, 이러한 관계, 밀접한 그 관계가 있다는 것을 PF 컨트롤이라고 한다더라. 그럼 이제 궁금하죠. 오! 선생님! 그 수학적으로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학적으로 알 필요가 없죠. 그건 이제 발성배정 기술사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기출문제인데 뭐 그것까지 여러분께서는 모르셔도 되고 이러한 스토리가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자, 전압이 일정하게 좋아요. 근데 전압이 떨어질 때 언제 떨어지냐? 지상 무효분이 많을 때, 즉 부하가 엄청나게 많이 전기 겁내 많이 쓰면은 전압가가 심해져요. 반대로 여러분 전압을 올라갈 때, 이 전압이 올라갈 때가 있어. 그때는 이제 지상 무효분이 없고 진상분이 오히려 이제 많을 때, 그때는 이제 전압이 오히려 상승하죠. 그래서 전압을 일정하게 해. 그래서 전압이 올라갔어. 그러면은 전압이 올라갈 때는 지상분을 투입해야 되고 전압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반대로 뭐예요? 진상분을 투입해서 무효 전력을 일정하게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한 스토리가 뭐예요? 바로 QV 컨트롤이죠. 전압은 무효 전력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파수는 유효 전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는 발전기 출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게 PF 또는 QV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요약 정리 되셨죠?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주파수 변동은 주로 무엇의 기인에 변화하는가? 정답은 유효 전력이다. 이 내용이 너무 어렵다. 그냥 버리세요. 그래서 정답만 딸딸딸 외우셔도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0번 갈게요. 여러분 이거 나왔던 문제인데요.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진짜 수업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푸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케이블의 단선 사고에 의한 고장점까지의 거리를 정전 용량 측정법으로 구하고 싶다. 이때 건전상의 정전 용량이 C, 그러니까 정상 상태에서 정전 용량을 C라고 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고장점까지의 정전 용량을 CX라고 한다. 그리고 케이블의 전체 길이를 L이라고 할 때 고장점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식으로 알맞은 것은 사실 우리 이게 기사 시험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간단하게 푸는 거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정전 용량 측정법은 케이블의 단선 사고에서만 사용하는 거예요. 다른 사고가 아니라 전선이 뚝 하고 끊어졌을 때. 자,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스토리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자, 지금 여기에 이렇게 케이블이 있다고 할게요. 얘가 케이블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대지라고 할게요. 대지. 그러면은 케이블과 대지 사이에 어떤 정전 용량 C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지금 얘는 고장 전이에요? 아니면은 고장 났을 때예요? 내가 정하는 게 나름이지. 그럼 이 케이블의 전체 길이를 L이라고 했어요. 전체 길이를 L. 그리고 얘를 C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이제 정상 상태야. 그러면은 얘가 이제 고장이 나면 여러분 케이블이 여기서부터 여기 어느 사이에 어느 임의의 지점에서 고장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고장 났다고 할게. 그럼 케이블의 길이가 이렇게 짧아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대지가 되는 거죠.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여기가 이제 대지. 그리고 케이블의 길이가 짧아졌어요. 그때 그 길이를 제가 그냥 요 길이를 Y라고 할게요. 그냥 Y. 그러면은 이때 얘와 얘 사이의 정전 용량 CX. 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건 정상 상태, 이거는 이제 고장시. 그럼 이게 얼마나 쉬운 거냐면 이거예요. 요 정전 용량 C는요, 케이블의 길이에 비례합니다. 뭐에 비례한다고요? 케이블의 길이에 비례해요. 케이블의 길이가 길어지면 C도 커져요. 그러면은 반대로 지금 케이블의 길이가 짧아졌죠. 고장 났다 이거죠. 고장 끊어졌다니까. 여기서 툭 하고 끊어졌다니까요. 고장 끊어졌을 때 그때까지의 길이를 제가 이제 Y라고 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얘가 만약에 100이잖아. 그럼 숫자로 얘는 5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확 짧아진다 이거죠. 거리가 짧아졌으니까. 길이가 짧아졌으니까. 그래서 요 관계를 이해하셨다면
인간적으로 이 정도는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셨다면 간단한 비례식 쓸 수 있어. 아주 간단하게, 복잡하게 말고요. 자, 정조주행 C는 L, C, X. 이건 고장시예요. C 대 Y라 할게요. 그럼 비례식 써서 계산하면 끝나요. 자, L랑 L랑 곱해요. L 곱하기 C, X는 C 곱하기 Y죠. 그럼 내가 궁금한 건 Y지. 그러므로 Y는 C분의 CX에 곱하기 L이다. 얘잖아. 얘 그대로 찾으면 얘네요. 3번. 정답 3번. 크게 어렵지 않겠죠? 예.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문제는 바뀌질 않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11번. 썰렁한 계산 문제인데 통신선과 평행된 주파수 60Hz 어쩌고저쩌고다. 자, 일선 지락으로 자 밑줄 영상 전류가 110A를 흐르고 있을 때 통신선에 유기되는 전자 유도 전압을 구하시오. 자, 인덕턴스 상호 인덕턴스 뮤추얼 인덕턴스는 0.05 밀리헬리 퍼 킬로미터이고 그 다음에 선로의 길이가 55km를 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유도장애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전자 유도장애와 정전 유도장애. 지금 얘는 뭐예요? 전자 유도장애죠. 왜? 전자 유도 전압을 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공식 한번 써볼게요. 이 M은 오메가의 M에 L에 지금 영상 전류를 줬거든요. 그래서 3I0. 얘가 뭐예요? 얘가 지락 전류죠. 3I0가 지락 전류예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뭐 대입만 하면 되죠. 오메가는 뭐예요? 각 주파수니까 2파의 주파수 60Hz. 자, 상호 인덕턴스, 뮤추얼 인덕턴스죠. M 값이 얼마 줬어요? 0.05 밀리헬리죠. 밀리헬리. 이거 헬리로 바꾸면 얼마예요?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 퍼 킬로미터잖아. 퍼 킬로미터. 1킬로미터당 0.05야. 근데 선로의 길이가 몇 킬로라고 했어요? 55km라고 했죠. 그래서 곱하기 55를 해야 이게 전체 그 선로에 있어서의 전체 상호 인덕턴스가 구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얘가 되는 거지. 얘가. 이해되셨죠? M 곱하기 L까지 다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락전류. 마지막으로 이제 지락전류인데 얘 3IG가 지락전류 IG가 얼마다? 3I0다. 그래서 곱하기 3 곱하기 I0가 지금 얼마라고 그랬어? 영상전류. 영상전류 애가 I0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곱하면 돼? 110을 곱하시면 되죠. 110 곱하면 something 얼마 나오겠죠. 제가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한 요 정도 나오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하고요.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2번. 12번도 좀 지엽적인 계산 문제네요. 수용가를 두 군으로 나누어 각 군의 변압기 한 대씩을 설치하고자 한다. 수용가의 총 설비 용량을 각각 그러니까 하나, 둘, A군이 있고 그 다음에 B군이 있어요. A군의 설비 용량이 30kW고 그 다음에 얘는 20kW래. 수용률 줬어. 수용률 주면 무조건 곱하라 라고 말씀드렸죠. 수용률은 곱하고 부등률은 뭐한다? 나눠준다. 다시 수용률은 곱하고 부등률은 뭐한다? 나눠준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용률 여기다가 곱하기 0.5 얘도 수용률 곱하기 0.5 이렇게 곱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수용과 상호 간의 부등률 1.2 변압기 상호 간의 부등률 그러면은 얘 상호 간의 지금 부등률 1.2 얘도 얼마예요? 1.2예요. 그래서 같이 해서 1.2로 나눠도 되고 따로따로 써도 되고 전혀 상관없어요. 자, 근데 변압기 간의 상호 간의 부등률까지 줬으니까 1.3으로 또 나눠주면 되죠. 그 다음에 역률 줬어 안 줬어? 줬어요. 그래서 곱하기 0.8에서 단위만 맞춰준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으세요. 그래서 수용률은 곱하고 부등률은 나눠준다. 이건 값만 갖고 계시면 충분히 풀고도 남아요. 이것은 워낙 수업 시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서는 이렇게만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전기 설비 기준 시간에서도 배웠던 내용일 겁니다. 자, 주상변압기 2차 측의 접지를 왜 합니까? 좀 말하다가 말았어. 뭔지 좀 자른 것 같아. 자, 주상변압기 1차 측과 2차 측이 있어요. 그러면은 얘하고 1차 측과 2차 측이 혼촉이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혼촉되면 2차 측의 전위가 쭉 올라가겠죠. 왜 올라가냐고요?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돼요, 여러분. 얘하고 여러분 같이 합쳐지면 코일이 두 개가 되잖아요. 직렬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압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해도 쉬워요, 여러분. 전위가 올라가. 그러면은 2차 측 전위가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 기기에 좋겠어? 영향이 안 좋겠어? 안 좋겠죠.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여기 2차 측에 접지를 하는 거다. 그래서 1차 측과 2차 측 또는 고압과 저압의 혼촉 사고 시 2차 측의 전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정답은 4번.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자, 1m 하중이 0.37. W가 0.37이래요. 자, 그 다음에 경간 S가 80m래. 그 다음에 2도가 0.8m. 2도 D가. 2도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2도가 좋네요. 아하. 보니까 수평장력을 물어보네요. 그러면 2도 D는 원래 공식이 어떻게 돼요? 8T분의 WS의 제곱인데 여기서 2번 문제에서는 T를 물어본 거죠. 그럼 T는 어떻게 돼요? T는 8 곱하기 D분의 WS의 제곱이죠. S에다 숫자, W에다 숫자, D에다가 숫자 대입하시면 something 얼마 나오겠죠. 지금 14번 같은 경우는 너무 쉬운 문제니까 제가 이렇게만 쓰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5번 갈게요. 선로 고장 시 타 보호기기와의 협조에 의해 고장 구간을 신속히 개방하는 자동 구간 개폐기로서 고장 전류를 차단할 수 없어서 차단 기능이 있는 후비 보호 장치와 직렬로 설치되어야 하는 배전용 개폐기는 여러분 지금 고장 전류를 차단할 수 없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고장 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게 오리지널. 오리지널 뭐예요? 오리지널 서킷 브레이커 차단기죠. 이거를 우리 배전선로에서는 이제 리클로저라고 하죠. 리클로저 또는 서킷 브레이커 차단기는 여러분 고장 전류를 직접적으로 차단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뭐는 섹셔널 라이저는 직접적으로 고장을요 차단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다른 거 한번 볼게요. 일단 배선용 차단기 MC12 물론 여기하고는 말도 안 되게끔 동떨어져 있지만 얘도 일단은 차단기지 않습니까? 근데 보호협조하고 전혀 관련도 없지만 일단 차단기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고장 전류를 차단할 수 없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얘는 이미 나가리죠. 정답이 이래도 답이 안 되고 저래도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컷아웃 스위치 이거 COS잖아요. 주상 변압기 1차 측에 설치하는 여러분 개폐 장치 아닙니까? 그러면 고장전류를 차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잡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컷아웃 COS가 무슨 자동으로 얘가 막 복귀되고 이렇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퓨즈의 일종이죠. 그 다음에 부하개폐기. 부하개폐는 이제 LBS인데 이 LBS는 수용과 인입구에서 사용하면서 이 LBS 자체가 선로의 리클로저가 보호협조를 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지는 전혀 않습니다. 그럼 남은 게 뭐예요? 바로 이제 섹셔널 라이저죠. 이 섹셔널 라이저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런 얘기야. 자, 얘가 이제 배전선로고 여기 배전선로에 서킷 브레이커 차단기가 있어요. 이렇게 차단기가 있고 자 여기서 이렇게 돼서 S2라고 할게요. 섹셔널 라이저. 그리고 여기 이제 수용가가 있어.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어나더 수용가가 있다라고 할게요. 그럼 이 섹셔널 라이저가 뭐냐면 이런 거지. 자, 이 수용가에서 고장이 나. 수용가에서 버벙 하고 불어버렸어. 고장이 나는 순간 고장 전류가 흐릅니다. 그 흐를 때 얘가 뭘 하냐? 고장이 발생하면 개방을 해요. 뭘 한다고요? 자동으로 개방을 해. 개방을 하고 개방하고 나서 이 서킷 브레이커 차단기가 오픈합니다. 오픈. 얘가 열어 제낀다 이거예요. 개방. 자, 여기 개방 얘가 이제 락이 된다 이거지. 개방이라는 것은 락이 됩니다. 처음부터 개방되는 건 아니고 쉽게 말해서 얘가 고장이 발생하면 얘는 락이 되고 잠깐 스톱 돼 있고 얘가 선로를 열어줘요. 열어주고 나서는 얘가 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전기가 공급해야 되니까 무전압 상태죠. 그리고 나서 얘가 이제 개방을 해요. 개방을 하고 개방했으면 얘는 이 계통에서 떨어져 나간 거야. 그러면 고장이 없어진 거죠. 그때 이제 차단기가 다시 닫혀. 그러면은 요 B라는 수용가에 전기는 지속적으로 공급되면서 고장은 제거가 된 거죠. 이런 게 이제 보호협조거든요. 그때 자동으로 락되면서 이제 그리고 나서 락된 다음에 얘가 열리고 나서 이제 오픈이 되는 거죠. 이러한 자동 구간 개폐기가 바로 뭐다? 섹셔널 라이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이런 말 나오면 정답 바로 섹셔널 라이저 찾으셔도 되고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것은 그래도 설명을 한번 들으시면 이 내용이 좀 그나마 좀 부드럽게 느껴지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린 겁니다. 자, 16번 가도록 할게요. 썰렁한 계산 문제네요. 전격 전압이 7.2kV이고 삼성 차단기의 차단 용량이 100MVA. 이때 차단기의 전격 차단 전류는 몇 kA인가? 아하, 뭐 간단하게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럼 차단 용량 PS는 루트 3의
차단계 전격 전압 줬으니까 Vn 곱하기 차단계 전격 차단 연료 I 킬로암페어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이때 여기서 뭘 구하라는 거예요? 얘를 구하라 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얘만 냅두고 다 뒤집어 넘길게요. I 킬로암페어는 차단계 전격 차단 전류는 루트 3 곱하기 Vn 차단계 전격 전압 이것분의 차단계 전격 차단 용량. 자, 숫자 한번 넣어볼게요. 차단계 전격 차단용이 100메가볼트 암페어죠. 그럼 100에다가 곱하기 10에 3승 할게요. 자, 루트 3에 곱하기 Vn 차단계 전격 전압이 킬로볼트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7.2라고만 할게요. 그럼 얘도 킬로 단위 환산됐으니까 기본 단위로 바뀌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마지막에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할게요. 그러면은 이 값이 얼마가 나올 거고 걔는 뭐가 되는 거야? 킬로 암페어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 여러분 실수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2차 실기에서 이런 데서 실수하면 완전 오답이 되기 때문에 1차 때 공부하실 때 이런 튜닝은 충분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7번. 수차의 유효낙차와 안내날개 그리고 노즐의 열린 정도를 일정하게 하여 놓은 상태에서 조속기가 동작하지 않게 하고 전부와 전격 속도로 운전 중에 무부하로 하였을 경우에 도달하는 최고 속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답은 뭐냐? 무구속 속도야. 런웨이 스피드. 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래서 키워드만 잠깐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부하 상태야. 전부하 상태의 전격 속도로 운전 중에 자, 부하가 봐보세요. 부하가 걸려 있어서 이때 이제 회전을 하겠죠. 부하가 걸리는 상태에서 얘가 회전을 할 거예요. 근데 갑자기 부하를 댕가당 하고 잘랐어. 그게 바로 이제 무부하다라는 거죠. 댕가당 자르게 됐을 때 이때 얘가 얼마만큼의 회전수로 돌겠느냐. 재밌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얘가 부하가 갑자기 차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고가 났다라고 생각해도 돼. 차단이 딱 되면은 얘가요 윙 하고 더 빨리 돌아요. 더 빨라요. 예를 들어서 한 200% 정도, 예를 들어서 한 2배 정도가 윙 하고 빨리 돌아간다. 너무 2배니까 너무 셌네요. 한 1.3배라고 할게요. 자, 1.3배 정도의 빠른 속도로 더 돈다 이거지. 그랬을 때 우리가 얘를 무구속 속도라고 해요. 부하가 걸려 있어. 자, 그러면은 부하라는 건 짐이잖아요. 짐이 있을 때, 그리고 짐이 없을 때. 그럼 부하가 없으니까 뭐예요? 구속이 돼 있는 거 안 돼 있는 거야? 안 돼 있는 거야. 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자, 자식이 있어 없어? 자, 자식이 없다고 할게요. 그럼 내가 자식 때문에 내 생활 반경이 구속이 돼요, 안 돼요? 구속이 안 되죠. 자식이 없으니까 이제 무구속이다. 그걸 이제 무부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왜 필요하냐? 이러한 이제 무구속 속도는 이렇게 속도가 쭉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세츄레이션 돼, 포화가 돼요. 계속해서 무한대로 속도가 계속 빨라지지는 않습니다. 기계손이나 이런 여러 가지 손실이 있기 때문에 쭉 속도가 올라가다가도 일정 속도로 이제 계속 빨리 도는 것 뿐이지 이게 막 무한대로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무구속 속도가 왜 중요하냐? 요 속도가 발생할 걸 내가 예측하고 한 1분 동안 기기들이 견딜 수 있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이러한 실험을 하고 그걸로 기준해서 기기들을 만든다. 이러한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시험에는 자주 안 나요. 한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세모를 쳐드릴게요. 알겠죠? 세모예요. 크게 여러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다음 문제 18번 갈게요. 송전계통에서 안정도 향상 대책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정말 안정도는요 매번 시험 문제에 나온다라고 보셔도 되겠죠. 계통의 리액턴스. 여러분 계통의 리액턴스다라는 것은 이제 보통 이제 직렬 리액턴스인데 유도성 리액턴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러한 유도성 리액턴스는 직렬 콘덴서로 감소시킨다. 그러면은 유도성 성분을 콘덴서를 투입해 가지고 얘를 없애주는 거니까 안정도 향상 대책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직렬 리액턴스는 뭘 시켜라? 감소시켜라. 예, 여기 이제 안정도 향상 대책이다. 근데 감소시키기 위해서 콘덴서를 넣어주겠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직렬 콘덴서는 언급이 없다라도 얘는 뭐예요? 지상이에요, 진상이에요? 지상, 즉 여러분
L 성분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같은 얘기죠. 그래서 기기의 리액턴스를 감소시킨다. 내내 같은 얘기고 계통을 연계시킨다. 그래서 계통을 연계시키면 뭐가 좋아요? 전압 변동이 뭐가 된다? 억제가 된다. 그러나 단점도 있죠. 단점도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계통을 연계시키면 좋긴 좋은데 고장시 단락 용량이 증대됩니다. 뭐 수업 시간에 막 적벽대전 이야기하면서 썰렁하게 막 설명을 드렸었죠. 자, 얽히고 설키고 연계가 되면 좋긴 좋은데 한번 고장이 나면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장이 파급된다. 단락 용량 커진다. 그런 스토리로 잡아드렸었고.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하면 3번이네요. 발전기의 단락비를 작게 한다. 아니요. 단락비 어떻게 된다? 예, 커야 된다. 안정도라는 주제를 가지고는 여러분 단락비는 클수록 좋은 거예요. 알겠죠? 이거를 수업 시간에 제가 뭐라고 어떻게 설명을 드렸었냐면 단락비란 말 자체를 우리 수험생분들께서 좀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좀 쉽게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었냐면 단락비를 전력공학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었죠. 단락비는 임피던스의 역수다. 이걸 우리가 단락비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임피던스가 작은 게 좋은 거죠. 솔로에서는. 임피던스가 작은 게 이 기기의 리액턴스가 작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럼 단락비가 크다라는 말이 바로 뭐예요? 임피던스가 작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락비가 커야 임피던스가 작다 이 얘기니까 단락비는 어떻게 크게 한다. 즉 임피던스가 작다, 리액턴스가 작다. 이렇게 여러분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19번 갈게요. 전력계통의 전압 조정과 이제 무관한 것은 여러분 첫 번째 볼게요. 전력용 콘덴서. 전력용 콘덴서는 진상무효 전력을 공급하는 설비 아닙니까? 그러면서 앞에 문제에서 제가 QV 컨트롤이라는 말씀 드렸었죠. 전압을 조정할 때는 이제 무효 전력을 가지고 조정했으면 좋겠다. 그 무효 전력을 공급하는 것 중에서 진상 무효 전력을 공급하는 게 바로 전력용 콘덴서죠. 그러니까 얘도 계통의 전압 조정 장치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동 전압 조정기. 와, 여기 전압 조정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도 맞는 말이고요. 자, 세 번째 부하시 탭 전압 조정 장치. 여기 부하시에 탭을 조정해서 전압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OLTC라고 해요. 무부하시는 뭐 NLTC라고 있고 이랬든 저랬든 이런 것들도 탭을 조정해서 우리가 전압을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건데 정답은 이제 3번이 되는 거죠. 발전기 조속기. 이거는 여러분 회전수를 일정하게 조절해 주는 게 이제 조속기죠. 전압 조정과는 밀접한 관계가 없죠. 나머지과 비교했을 때. 자, 마지막 20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계통에서 무효 전력을 조정하는 설비 중 전력용 콘덴서를, 자, 여기 조심하세요. 이게 참 한국말이 어려워. 자, 여기 보시면 전력용 콘덴서를이죠. 이거를 동기조상기와 비교할 때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그럼 얘는 동기조상기에 대해서 답해야 돼요. 전력용 콘덴서에 대해서 답해야 돼요. 지금 목적어가 을이가 이게 목적어지 않습니까? 이 문장의 목적은 뭐야? 얘가 목적이다 이거예요. 전력용 콘덴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이 얘기입니다. 전력용 콘덴서. 동기조상기는 회전기니까 회전기는 전력 손실이 크죠. 그러니까 전력 손실이 크다라는 것은 이거는 동기조상기죠. 전력용 콘덴서는 정직이잖아요. 스테이릭이에요. 움직이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손실이 작겠죠. 얘는 나가리. 자, 그 다음에 지상 무효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콘덴서는 C잖아요. C니까 진상이죠. 지상 나가리. 자, 그 다음에 전압 조정을 계단적으로밖에 못한다. 맞는 말이죠. 반면에 동기조상기는 뭐예요? 연속적으로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4번. 송전선로 시송전할 때 선로를 충전할 수 있다. 시충전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시충전 가능한 건 동기조상기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정답이 3번이 옳은 말이 되겠네요. 어때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문제를 설명드리면서도 이렇게 설명 저렇게도 설명을 드려봤었어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대산정교학원의 학습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